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은 아주 제목이 좋아서 고른 책이에요. 완전한 행복. 와, 완전한 행복 있을까요?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작가분이 학자예요. 마틴 셀리그먼이 2002년에 출간한 책 완전한 행복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은 마냥 즐거운 일보다는 개인의 강점과 인성 개발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얻어진다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 마틴 셀리그먼은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님이셨고요. 1998년 미국 심리학 협회 회장에 선출되셨고 그 협회에서 우수과학 공헌상을 2차례나 받으신 그런 저명한 심리학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200여 편의 논문을 쓰셨고 20여 권의 저서를 갖고 계시고요. 대표적인 저서들을 볼까요? 무기력 이라는 책이 있고 낙관성 훈련이라는 책,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책도 있고요. 낙천적인 아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결혼하셔서 7명의 자녀들을 두셨대요. 오, 다복하시네. 책 속의 문장 먼저 읽어 드려볼게요. 이것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다. 내 딸 니키는 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꼬집어냈다. 나는 심술쟁이였다. 지난 50년간 난 마음속에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고 지냈으며 특히 근 10년간은 찬란한 햇살이 가득한 집안을 먹구름처럼 돌아다녔다. 내가 지금껏 누리는 행운은 내가 심술을 부렸기 때문이 아니라 심술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진 것들이었다. 난 그 순간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 심술쟁이일 것 같은 그런 동료 한 분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같이 반성해 볼까요? 내가 심술쟁이인지 아닌지, 짜증쟁이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그런 고통 속에 놓여 있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매우 행복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 불행한 사람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들은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사회적 삶을 산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적 활동에 쏟으며 자기 자신 그리고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장 중시한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관계가 풍부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 그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류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셀리그먼이 얘기한 것과는 달리 매우 행복한 사람 축에는 속합니다.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 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확실히 행복감을 느끼는 그 비율이 더 높은 것 같기는 해요.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슬픔에 관한 논문이 100편 있다면 행복에 관한 논문은 한 편밖에 되지 않는다. 심리학은 늘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캐왔으며 이러한 접근법은 지난 50년간 인간의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네, 공감되네요. 연구의 방향이 조금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던가 싶기도 합니다. 셀리그먼 역시 심리학자가 된 후 30년간 이상심리학을 연구했다. 그러나 무기력과 비관주의를 연구하다 보니 그와 정반대에 있는 낙천주의와 긍정적인 감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들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셀리그먼은 심리학의 영역을 대폭 확장시켰으며 이른바 긍정심리학 운동의 창시자로 불리게 되었다. 1991년에 출간된 낙관성 훈련이 가장 잘 알려진 저서이기는 하나 완전한 행복 역시 대표적인 긍정심리학 전도서로서 의미있고 바람직한 인생에 필요한 소중한 지식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런데 제 귀에 좀 거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있고 바람직한 인생에 필요한 의미 있다는 건 오케이, 좋아요.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거니까 그러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바람직한 인생이다. 인생이 어떤 인생은 바람직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생이 구분이 되어야 하나 그런 꺼림직함이 생기네요. 그런 구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아마 이 글을 쓰신 작가님이 단어 선택에 좀 실패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책 속에는 셀리그먼이 조사한 수백 건의 조사 결과가 담겨 있고요. 그 조사를 토대로 일반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요소는 돈이에요. 선진국들의 소비자 구매력은 2배 이상 상승한 반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살만한 정도가 되면,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수입 및 구매력을 갖춘 후부터는 부가 늘더라도 행복 지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셀리그먼은 돈 자체보다는 돈을 어떻게 이직하느냐가 우리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결혼입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국민 여론 연구소가 3만 5천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기혼자의 40%가 매우 행복하다고 답했고요.
이혼하거나 별거 혹은 사별한 사람은 단지 24%만이 행복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고요. 성별, 소득, 연령과 상관없이 결혼 생활은 인간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듯 합니다. 셀리그먼의 연구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검토된 행복의 조건은 바로 사회성이에요. 스스로 아주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사회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늘 주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 지수가 대체로 낮았다. 으아, 전 이 부분에서는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반대이지 싶은데 이건 너무 의외인데요.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 연구나 조사가 너무 오래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하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들을 확보해 가면서 인생에 대해 이런저런 방향과 의미들을 점검하고 또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조금은 행복으로 가까워지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 셀리그먼 박사님의 연구 결과는 조금 의외인 것들이 있네요. 항목은 성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우울증 비율이 2배나 높고 부정적인 감정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감정 역시 남성보다 잘 느꼈고요.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이 슬퍼하고 더 많이 행복해 한다는 결론일까요? 이 부분은 좀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반드시 모든 남성이 또 다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대체로 여성들은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그리고 기복들도 조금씩 있는 편이죠. 다음은 종교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무신론자에 비해 지속적인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을 더 많이 보이며 우울증 비율이 낮고 좌절과 비극에 대한 저항력도 강하다. 근본주의 종교 신도들이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예를 들어 정통파 유대교도들이 개혁파 유대교도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크다. 또 보수적 성격의 복음주의 기독교의 설교가 일반 개신교에서 들을 수 있는 설교보다 낙관적이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강력한 희망은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삶에 대한 열정, 삶에 대한 적극성, 내 생을 붙잡아줄, 지탱해줄 무언가를 애써 찾아 의지해 가면서 이 인생을 지켜가고 싶은 욕망들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울증 비율이 낮고 좌절과 비극에 대한 저항력도 강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병과 행복의 관계라고 할까요? 살펴보죠. 질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삶의 만족이나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에서 그리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다만 중병이나 복합 질병을 앓는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 수준이 대체로 낮습니다. 조사 결과가 그리 탐탁지 않아요. 바람과 조금씩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같고 그런데요. 건강한 사람이 행복을 보다 잘 느낀다고 조사 결과로 딱 말씀드릴 수 있어야 건강을 좀 더 열심히들 챙기지 않을까 하는 미셸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날씨예요. 날씨 얘기해 볼게요. 날씨와 행복의 관계. 날씨도 행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브래스카의 추운 겨울을 지내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날씨의 좋고 나쁨을 못 느낄 만큼 아주 재빨리 완벽하게 적응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밖에도 지능지수와 교육 수준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역시 행복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인종도 일반적으로 행복지수와 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요인들은 전통적으로 행복의 조건으로 여겨져 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이 모든 요인들이 우리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겨우 8%에서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요인들이 인간이나 그 주변 상황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죠. 셀리그먼 박사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만족은 인격의 형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격은 모든 문화와 시대의 문학작품 속에서 발견되는 우주적인 덕목으로서 지혜, 지식, 용기, 사랑, 인간성, 정의, 기질, 영성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요. 독창성과 용기, 청렴, 성실, 친절 그리고 정의로움과 같은 개인적 강점을 가꾸고 개발하면 이러한 인격을 이루는 그런 덕목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인격이란 개념은 낡고 비과학적인 사상으로 몰려서 비과학적인 사상으로 좀 오해를 받아서 심리학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었죠. 하지만 셀리그먼 박사는 인격적 특성이나 개인의 강점은 모두 측정과 습득이 가능하며 따라서 심리학 연구의 주제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처음부터 타고나서 자동적으로 얻게 된 재능과 자신이 선택해서 개발한 강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인 능력으로 뭔가를 이룬 사람보다 심각한 장애를 극복하고 성취한 사람에게서 더 많은 감동을 얻습니다. 재능은 나의 유전자에 대해서만 말해주지만 인격과 후천적 재능은 나라는 사람 전체를 말해주죠. 나란 사람에 대한 전체를 말해주는 게 바로 인격과 후천적 재능인 겁니다. 그래요. 재능은 겨우 나의 유전자에 대해서만 말해주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결코 재능이 나란 사람과 이꼴인 건 아닌 겁니다. 인간은 각자의 대표 강점을 통해 삶의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셀리그먼 박사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는 자신의 대표 강점을 알아낼 수 있는 문항들이 실려 있고요. 그에 의하면 약점을 없애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공감되네요, 진짜. 인생의 모든 성공과 완전한 행복은 강점의 개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그는 조언합니다. 나의 약점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겠죠?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성공과 완전한 행복은 강점의 개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잊지 말라. 그러면 그 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더 단단하게 그 강점을 다져가야 할까요?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미셸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흥미가 가고 내가 재미있고 내가 몰입이 잘 되는 그것에 풍덩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관심이 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누가 말려도 더 하고 싶거든요. 더 재미있어서 아침이면 눈 뜨면 생각나고 빨리 뛰어가서 또 하고 싶고, 그런 시간이, 그런 나날이 쌓여가면 그것이 곧 나의 강점이 커져가고 개발돼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강점이 뭘까 찾기 위해서 무슨 검사를 받고 도대체 나의 강점은 어디 있을까 찾아 헤매는 것도 글쎄요, 저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는 운명론자이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나의 인생의 연이 닿은 그 어떤 것들 중에 그렇게 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나의 작은 관심, 내면의 어떤 기쁨, 충만감, 그리고 내면의 어떤 소리, 내면의 끌림, 이런 것들을 스쳐 지나지 말고 묵과하지 말고 내가 그 기쁨을, 그 재미를 누릴 수 있게 시간과 자유를 허락하는 거죠.
애정을 마음껏 부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그러다 보면 그것이 강점이 되고 그 강점이 더 두터워지겠죠.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쓴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미셸 양인데, 굳이 그럴 게 없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속의 순응이 일더라고요. 운명처럼 멀리서도 찾아질 수 있지만 이미 아주 가까이에 운명처럼 와 있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어쨌든 강점을 개발해서 인생의 모든 성공과 완전한 행복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 외에도 셀리그먼이 조사한 그 연구의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가 미래의 행복을 결정할까? 그리고 행복은 계속 늘어날까? 그리고 표현만이 능사인가? 감정을 다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런 주제들을 놓고 연구를 하셨었나 봅니다. 제가 보기엔 뭘 이런 걸 다 연구하시나. 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연구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연구에 대한 결과보다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건강하며 그렇지 않고 억누르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셀리그먼은 그 반대의 경우도 옳다고 이야기해요. 자신한테 일어난 나쁜 감정과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몰두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욱 악화된다고 합니다. 긴장과 욕구로 대표되는 A 유형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적개심을 느끼는 순간보다 그 적개심을 표현하는 순간에 심장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반면에 분노를 참고 친절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화를 느끼되 표현하지 말라는 동양의 방식은 행복을 여는 또 다른 열쇠인 거죠. 주변 사람이나 경험에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욱 행복해집니다. 셀리그먼의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초대하여서 감사의 밤이라는 행사를 가졌어요. 이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 후로 며칠 또는 몇 주간 무척 행복해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잊고 싶은 것을 쉽게 잊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을 용서할 수는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를 벌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용서하고 나면 만족스러운 삶이 찾아올 겁니다. 자, 현대인들은 행복으로 통하는 지름길을 끊임없이 제공받는 세상에 놓여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즐거운 감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많다는 뜻이죠. 하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이상하게도 큰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즐거운 인생은 우리를 인생의 참여자가 아닌 방관자로 만들기 십상이죠. 이도 중요한 말이네요. 즐거운 인생. 그것이 우리를 인생의 참여자가 아닌 방관자로 전락시키기 쉽다는 말이요. 진정한 삶은 지속적으로 도전하며 그 안에서 성취하는 삶이다. 셀리그먼은 우리에게 위기대처 능력, 이른바 해리 트루먼 효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행복한지 아닌지는 무의미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을 개발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거죠. 내면의 개발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 조건인 거죠. 행복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요. 과거 어느 때보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분명하며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 각자의 책임 아래 놓여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전한 행복이라는 이름에 이끌려서 만나게 된 한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 텍스트는 톰 버틀러 보던 씨가 지은 책 속에 수록되어 있는 글이고요. 내 인생의 탐나는 심리학 50권이라는 책 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졸립고 피곤해서 그런지 이 셀리그먼 교수님, 이 박사님의 연구 주제, 그분이 가졌던 문제 의식, 뭐랄까 좀 쓰잘데기 없다 느껴졌어요. 이러면 안 될 텐데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 좋죠. 필요하죠. 그런데 뭐 일이 복잡하게 접근하시나 하는 생각이 또 한편 든다는 겁니다.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살아야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삶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미셸은 인간이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다는 거죠.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 추구의 대상을, 그러니까 행복이나 즐거움의 대상, 그 느낌을 어디 멀리서 찾거나 어디 높은 곳에 도달해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상향으로 설정하는 것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의 차이죠. 멀리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지금 현재를 포기하고 그것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부지런히 해야죠. 부지런히 경주해서 그곳에 도달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설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겠죠. 어느 쪽이 진짜 행복할까요? 어느 쪽이 더 많이 행복할까요? 후자라는 거죠. 평생 내가 원하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사는, 혹은 현재 무언가를 인내하며 포기하며 감수하며 사는 그런 삶보다는 저라면 미셸이라면 지금 당장 나를 이곳에서 바로 여기에서 행복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걸 할 겁니다. 현재를 미루거나 희생시키지 않고 그런 현재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매 순간도 행복하고 또 그것이 이끌어줄 그 만들어낼 미래도, 미래의 미셸도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쟁이 미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엄청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어제 또 녹음을 못 올려드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클립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무리해서 방송을 했더니 말이 장황하게 길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우리들 인생에 또 한 번의 즐거운 주말이 시작됩니다. 주말 아침이에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실은 또 좋은 책으로 오겠습니다.